오늘 정치권 이슈들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앞서 이제 국회 취재기자 통해서 국회 본회의 상황 알아봤는데 일단은 출생통보제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만 나머지 쟁점 법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씩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노란 봉투법. 국민의 입장을 보면은 이거는 파업 조장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뭐 저는 이제 그 법이라는 거는요, 항상 이제 그 한 손에 그 칼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손에 이제 그 저울이 있어야 됩니다. 저울. 이 말은 이제 양 당사자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사용자하고 노동자가 있잖아요. 네. 노동자는 이제 그 우리 헌법의 노동 3권 보호를 하죠. 합법적인 파업은 보장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불법적으로 파업을 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사용자도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저울이 균형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노란봉투법은요, 이번에 판례도 놓지만 그 노동자들의 책임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한번 따지 봐라.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밀투표인데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고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에도 보면 여러 명이 불법에 했을 때는 연대 책임이다. 우리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법을 완전히 무시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일방적으로 근로자, 노동자한테 유리한 거고요. 사용자에게 그 손해배상 수단을 뺏어버리는 아주 잘못된 법인 거죠. 따라서는 어떤 경우는 그 저항을 해서라도 뭐 필리버스터든 뭐든 결사적으로 국민의힘이 막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필리버스터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부의까지만 하겠다. 그러니까 본회의에 넘기기만 하겠다. 상정과 표결은 아직 뭐 확실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조금이라도 더 협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걸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사실상 이 법은 통과되기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과거에도 양곡관리법 등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과적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대화를 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또 칼과 저울이라고 하시는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개인이고 굉장히 열악한 주체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십억 원의 파업 손해배상 책임을 일개의 노동자들에게 다 부과시켜버린다고 한다면 사실상 단체 행동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과거의 쌍용 자동차 노조와 관련해서 이 노란봉투법이 나왔는데 수십억 수백억을 노동자들에게 연대 책임을 져버리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가정은 피폐해지고 결국에 노동자의 노동 3권은 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주의를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합법과 불법을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데 노동쟁의를 하다 보면 합법과 불법의 시기가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활동하다가 갑자기 불법적으로 전환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노동자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도 엄격하게 노동자에게 그런 책임들을 부과시킨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노동 상권이 제한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대법원 판결도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제 최근에 판결했기 때문에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인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부의까지만 한 거는 협의를 조금 더 해보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협의 가능성 좀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노조로 이미 불법 노조 또 불법 파업 노조 굉장히 비리 노조로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프레임을 잡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노조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뭐 무조건 거부할 것으로 보여지고 협상의 여지는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당이 안 할 거니까 그냥 바로 오늘 통과시키자. 이것도 실은 무책임한 거거든요. 어차피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제 의결을 해서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의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조금 더 대화를 통해서 법을 좀 완화시키더라도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야 합의로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지켜보자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쟁점 법안마다 그림을 보면 강행하고 나서 거부권 행사하는 모습 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계속 어떤 법안을 거부하는 모습이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저는 민주당이요, 꼼수 입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게 진정성이 있으면요 문재인 대통령 때 통과시켰겠죠. 그때 정의당에서 계속의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했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필요한 검수완박법 있죠. 검수완박법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는 날 서명해가지고 이게 통과 강행 처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필요하다면 강제를 했을 텐데 그때는 노란봉투법을 전역에 통과를 안 시킨 거예요. 이번에도 이게 통과 안 될 거 알아요. 근데 왜 하느냐? 바로 이게 총선용 정의당하고 이게 연대도 하고 그리고 이게 대통령한테 계속 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나쁜 이미지를 더 씌우려는 거예요. 이런 의도로 이제 그 계속 말도 안 되는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이러면 이게 노동계에서는 또 현 정권의 지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자꾸 이 입법을 숫자만 가지고 꼼수 입법을 남발하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법안 내용 중에 제가 뭐 사소한 불법을 갖다가 손해배상 청구하자 이게 아니고요. 아예 말도 안 되는 뭐 하청 노조가 완전히 대우조선을 점거해 버린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형 불법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손해배상 해야죠. 그걸 어떻게 보호합니까? 그리고 이 쌍용차도 그때 얼마나 경찰이나 희생이 많았어요. 그때 완전히 무기 들고 저항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중대하고 명백한 불법에 대해서 손해배상 그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사소한 불법까지 무조건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법은 불필요하다 봐요. 총선용 혹은 뭐 정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뭐 다른 쟁점 중 하나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 처리한 건 지정 부분도 지금 국민의 입장을 보면은 이게 이미 원인이 밝혀진 부분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렇게 이제 여당이 바라보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전 정부 탓을 하고 왜 전 정부 때 하지 지금 못 하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은 그러면 국회는 아무것도 못 하죠. 다음 총선 될 때까지. 그래서 이런 비판들은 적절하지 못하고요. 또한 하청 노조원 얘기를 하셨는데 하청 노동자들이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를 하면서 실은 급여를 굉장히 많이 삭감을 당했어요. 코로나 시기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조선해양업이 좋아지니까 급여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본청 노동자들만 올려주고 하청 노동자들은 거의 올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청 노동자들은 사실상 본청에서 일을 하면서 아무런 혜택은 못 보고 손해만 보고 있고 또 노동 상권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쟁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좀 법적 조치를 피할 필요가 있고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맞습니다. 뭐 이게 정쟁을 위한 구도로 가면 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윤석열 정부 검찰과 경찰 하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행안부 장관 딱 한 명인데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지우지 않아서 결국에는 야당에서 탄핵 심판까지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희생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에서는 조금 더 어떠한 민의를 살피고 피해자들에 대한 원인 규명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에 이미 야당 의원 183명이 동참을 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일단 이거 하기 전에요. 우리가 이제 세월호 특별법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세월호 특별법 있잖아요. 그때 제가 알기로 이게 한 9차례 계속 진상조사나 했죠. 네. 근데 뭐가 더 밝혀졌습니까? 수백억 예산을 써가지고 외국 출장까지 갔더니 두세 줄 써왔더라고 보고서. 이런 식으로 이 국민의 혈세가 계속 낭비가 됐는데 새로 밝혀낸 게 뭐 있습니까? 9번 해가지고 이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이태원 참사도요. 물론 이제 정말 슬픈 일이고 저희가 애도하고 유족들 위로하고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하려 하니까 총선에 이런 무리한 입법을 하는 거죠. 지금요. 그때 우리가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동영상도 찍고 그다음에 CCTV가 다 있잖아요. 사고 원인이나 모든 경과 지금 이게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용산서장도 구속됐고 그다음에 구청장 박희영 구속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재판하고 있잖아요. 전 국민이 할로윈 축제 때 인파가 많이 모여가지고 사고로 이게 불행한 일이 난 거 다 알잖아요. 이걸 뭘 더 규명하자고 이게 예산을 수백억 써가지고 또 하자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총선용 표밖에 안 되는 거지. 저는 이게 진정한 뭐 이게 진상 규명 이런 게 의도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뭐 반박을 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 정쟁이라고 하면 그러면 여당에 의해서 정쟁으로 치부될까 봐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법이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지원 문제도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비판하는 것들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자꾸 정치적 이용 얘기를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정치적 이용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오히려 덧붙이는 거 아닌가 싶고요. 사실상 구속된 분이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용산구청장 지금 보석으로 석방되어서 나와서 전 직원들 동원해서 시위대들 몰려올까 봐 직원들이 순환 배치돼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구청장 일도 못하고 구청장 사퇴도 안 하고 윗사람은 다 책임 면제해주고 이게 무슨 윤석열 정부가 공정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두 분의 입장만 들어도 여야의 극한 대립이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계획에 대해서는 양당 원내수석 간의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합의점이 나올 거라고 좀 보십니까? 아마 이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미국에 살아요. 미국 쪽에 취재를 좀 해보고 네네. 그다음에 여러 18개 우리 태평양에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느 정부의 어느 여당이요 또는 야당이 이렇게까지 저는 강력하게 반발하는 나라를 제가 못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유독 심해요. 그러면 이게 일본의 후쿠시마가 일본의 서쪽에 있어서 바로 우리나라 동해바다로 바로 방출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본의 동쪽에 있어서 태평양 해류를 따라서 쭉 이게 캐나다, 미국, 호주, 대만 거쳐서 이게 우리한테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정쟁하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 민주당, 야당은 이게 해도 너무합니다. 옛날에 광우병 가지고 미국 반미에서 재미 좀 보고 그다음에 사드 계단 퍼뜨린 거 지금 이게 명백하게 결과 넣었는데도 또 이게 못 믿겠어. 이러고 있잖아요. 또 이번에 후쿠시마 계담 가지고 우리 어민들 다 죽입니다. 민주당이 뭘 한다고 이게 일본이 안 합니까? IAEA가 안전하다. 이러면 이게 처리수 됐으면 일본이 방류한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막을 수 없는 있는 힘도 없는 무력한 야당이 지금 이게 계속 전국 돌면서 떠들고 다니면서 하면 우리 어민들만 죽는 거예요. 진짜 만약에 처리수가 나왔을 때 어민들이 진짜 생계나 완전히 횟집 벌써 손님이 없잖아요. 이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는 정말 이게 야당도 우리 어민들이나 횟집이나 어렵습니다. 좀 생각하셔서 오죽하면 이렇게 국회 가서 우리 정쟁 좀 하지 마라. 어민들이 얼마나 호소하고 있습니까? 이제 좀 괴담은 좀 진짜 이게 그만하십시오. 광우병, 사드, 천연암 많이 했잖아요. 아니 이게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게 가장 우리나라에게 좋은 건 방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야당이 방류하지 말라고 국회에서 결의안 내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결의안 내도 일본은 방류한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결의안이라도 내서 방류를 조금이라도 미루거나 또는 그 검증 절차를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검증합니까? 그냥 바다에 뿌리지. 그리고 어민 보호라고 하는데 어민 보호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방류를 안 하는 거예요. 핵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이걸 뭐 어업인들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어업인들에 대한 핑계를 대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일본에서도 어업인들에게 한 4조 원 정도 규모의 보상을 해줘요. 그러면 일본의 처리수 그냥 깨끗한 물 방류하는데 어업인들에게 왜 보상을 해줍니까? 당연히 일본 국민들도 또 어민들도 일본 어류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위협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생각되고요. 자꾸 과학 얘기하시는데 과학자별로 다 의견이 다릅니다. 일본에서 해양 방류를 하면 미국으로 먼저 간다는 얘기가 있고 한국이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별로 다른 얘기고 이게 어느 정도 누군가가 더 정설이고 유력한 학설인지에 대해서 아직 정립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걸 가지고 여당이 자꾸 꾸짖고 나무라는 것들은 일본 정부가 할 일을 우리 윤석열 정부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80% 가까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야당을
오히려 공격하는지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국회 본회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해진 소식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개각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먼저 짧게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총평은 이제 점수로 매기면요, 저는 98점 정도로 주고 싶어요. 100점 만점이겠죠? 예. 네. 근데 왜 그러면 2점을 까느냐? 이번에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임명했었어야 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왜 임명을 조금 이게 보류합니까? 그분이 최고의 전문가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한상혁 위원장은 아예 지금 기소가 됐잖아요. 밑에 직원들이 줄줄이 구속됐어요. 심사 그 점수 조작에서. 이런 게 그분은 저하고 똑같은 게 법조인입니다. 정말 방송에 대해서는 방자도 모르는 문외한이에요. 이런 분들이 방통위원장 했잖아요. 그런데 이동관 수석은 최고의 전문가고 그 학폭독의 피해자가 괜찮다는데 왜 임명을 안 하느냐? 여기 2% 아쉽고 지금 이게 임명된 분들은 전부 이게 저는 만점 98점을 총평 주는데 한마디만 하면 이게 야당은 자꾸 이게 극우라고 하는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정권 보고 이게 반국가 세력 하니까 그렇게 날다리 그렇게 완전히 뭐 저항하고 있잖아요. 반국가 세력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이게 계속 항의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럼 야당은 여당 보기 극우라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붙이됩니까? 반국가 세력은 안 되고 극우는 됩니까? 극우란 게 뭐냐? 히틀러의 나치즘, 무솔리니의 파시즘 이런 게 극우인데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통일부 장관 김영호 장관이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끝내야 된다. 이게 극우입니까? 이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발언이죠. 저는 극우라는 걸 딱지를 함부로 붙인다. 이렇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고 이 극우 편향에 대한 반박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는 한 50점 정도 주고 싶은데요.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허위 뉴스, 가짜 뉴스, 괴담 발표하는 거 이거 굉장히 사라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시켜야 된다는 취지로 굉장히 강력하게 발언했거든요. 최근까지도. 그런데 김채환 지금 공무원 인재개발원장으로 내정된 사람 문재인 대통령이 군인 생체 실험한다는 취지로 유튜브에서 계속 떠들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좌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했어요. 이게 다 가짜 뉴스, 명백한 가짜 뉴스 아닌가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그럼 자신의 편이 가짜 뉴스를 하고 허위 뉴스를 퍼뜨리면 장관, 차관, 장관 이런 것으로 임명을 하고 오히려 상대 진영에 대해서 모든 게 다 가짜 뉴스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건 반점짜리도 안 되는 임명이다 말씀드리고요.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통일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남한과 북한 간의 대화를 통한 통일을 전제로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 주 임무인데 김정은을 타도하고 남북 합의를 부정하겠다는 취지로 칼럼을 쓰고 계속적으로 이런 발언하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 된다? 그러면 통일부 장관의 통일부의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없애야죠. 왜 통일부가 왜 필요하죠? 그리고 김홍일 전 고검장 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검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MB의 도곡동 땅은 MB 것이다라고 하고 국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었는데 MB 게 아니라고 판단하고 BBK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판단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면죄부를 주셨던 분인데 지금 다 그게 최근에 다 밝혀졌잖아요. 그걸 밝힌 분이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요? 그런데 이분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한다? 국민의 권익을 위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권익을 위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인사는 굉장히 극우 편향적인 유튜브적인 인사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게 김채환 그 원장의 그 발언은 좀 정확하게 워딩을 해야 돼요.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군인들 상대로 생체 실험했다. 이 주장이 아닙니다. 가짜뉴스라는 거는 이게 팩트를 가지고 단정을 해야 이게 가짜뉴스잖아요. 이분의 주장은 뭐냐? 정확하게 들어보십시오. 군대에서 그때 마스크 있죠? 코로나. 마스크를 이렇게 군대에서 시범적으로 마스크를 안 쓰는 이걸 이게 비판한 거죠. 비판하면서 혹시 이게 군인들을 생체 실험하듯이 하면 되느냐? 이런 게 한 거죠. 생체 실험했다는 게 아니고 마스크 군인부터 이게 벗어라. 이걸 비판한 거라는 걸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 유튜브. 제가 전체를 봤기 때문에.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들이 죽였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많은 이게 그 죽음이 유도됐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그 혹시 그런 의혹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제기한 거죠. 단정적으로 이게 그 가짜뉴스로 이게 버튼이 이런 건 없습니다.
이 모든 의견들이 아마 청문회 때 나올 것 같은데 청문회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물론 이제 통일부 장관만 청문회를 하고 이 김치환 고문 인재개발원장은 청문회를 하지 않기 네네.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정을 철회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러한 말을 한 줄 알면서 다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민주당, 야당을 향해서 반국가단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결국에는 야당을 북한과 부원 내동하는 반국가단체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통일부 장관과 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게 임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과 똑같이 지금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야당과의 협치라든가 정치라든가 뭐 국민 통합이라는 거 이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같이 가지 않겠다. 그러면 밑에 있는 장관이나 차관 이런 분들이 무슨 대통령한테 고언하겠어요. 만약에 고언을 하면 반국가 단체인 야당과 부하 내동하는 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야당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정치를 바라보는 인식들이 저는 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윤 대통령이 또 그 비서관 출신 5명 차관 임명한 분들과 이제 같이 오찬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했던 말을 좀 보면 약탈적 이권 카르텔에 맞서 싸워달라. 그런데 지금 이권 카르텔이 꽤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뭐 사교육이나 관련해서도 나왔었는데 이 발언을 언급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이제 그 자국의 실세 차관이 오니까 그러면 이게 장관이 허수아비 허세냐? 이게 잘못된 이분법 프레임이에요. 제가 보기에 실세 장관의 실세 차관. 장관하고 차관의 역할이 틀린 거예요. 장관이 실세고 차관도 실세면 안 됩니까? 왜 꼭 하나 차관이 실세면 장관 허수아비가 돼야 됩니까? 예를 들어 원희룡 장관만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국토부 실세 차관이 왔다. 그러면 이게 원희룡 장관은 허수아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프레임부터 저는 잘못됐고 결국에 장관이든 차관이든 다 이게 고유한 권한이 있으니 실세로서 이게 공무원들 기강을 다 잡아야죠. 지금 이게 공무원 조직도 복지부동이나 심각한 부처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교육부 보세요. 교육부에 국장하고 나면 각 국립대학교에 사무국장으로 다 내려가는 자리 나눠 먹는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해도 안 따르잖아요. 이런 게 이권 카르텔 아닙니까? 지금 따라서 저는 전 지역에 예를 들어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산자부가 있다. 그러면 이게 그 자기들이 탈원전 하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 철학이 똑같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게 안 움직이고 저항하는 이런 게 공무원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외에 차관들도 정말 이게 국정 철학도 맞고 그다음에 능력도 있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런 게 공무원들을 차관에 임명해서 좀 더 국정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기존의 어떤 공무원들의 그 카르텔 있잖아요. 이걸 좀 깨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카르텔이라는 걸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는데 이권 카르텔을 철폐하려고 하면 모든 부서에 적용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박영수 전 특검 오늘 영장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 1심에서 무죄 나왔어요. 그리고 뭐 김홍일 전 고검장 지금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선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검찰 출신들의 어떤 법적 카르텔, 검찰 카르텔도 굉장히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럼 법무부 차관도 이 법적 카르텔을 제거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자꾸 자신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과 안 듣는 단체들에게 적용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들어서서 탈원전이 아니다. 우리는 친원전이다. 라고 바꿨을 때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야 탈원전 정책 추진했던 너희 공무원들 다 나가. 라고 한다면 이건 정당한 국가 권력 행사로 보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자신의 정치 철학을 입증시켜야 되는 것이지 내 철학은 이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나가라고 하면 안 되고요. 또 킬러 문항과 관련해서 교육부에 대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임명한 교육부 장관이 있잖아요. 근데 교육부 장관에게 킬러 문항 없애라고 했으면 이걸 이행을 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을 탓해야죠. 근데 왜 국장급이나 평가원장을 탓하고 장관 밑에 차관을 교체한다고 해서 이게 뭐 달라질 게 있어요? 장관이 잘못한 것이고 모든 책임은 장관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담당 국장들을 다그친다라고 한다면 그럼 장관은 실세가 아니잖아요. 차관이 앞으로 거기에 가면 차관이 실세가 돼서 대통령의 뜻을 철저히 임무를 수행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상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고 결국에는 꼭 실선이 아닌 비선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개각이랑 또 내년 총선을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지금 유력하게 보이고 있는데 대통령의 신임도 받고 있는 상황, 또 중진인 상황,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내년 총선이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진짜 중요한 완전하게 정권 교체를 되느냐, 아니면 이게 바로 급격하게 레임덕으로 빠지느냐, 이게 중요한 기로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이기면 이제 입법 권력까지, 왜 9월달에 사법 권력 김명수 대법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전한 정권 교체가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바로 레임덕이 빠질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총력전을 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스타 장관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각각의 권력별로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다양한 저는 역할을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권영세 물론 이게 장관도 마찬가지죠. 이분은 용산인데 거기 놓으면서 그 당 대표에도 원래 물망이 올랐었죠. 김기현 대표 체제를 좀 이게 보완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그 한동훈 장관 대권 주자급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게 역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원희룡 장관 이런 분들에게 경기도 같은데 일산이나 좋거든요. 약하기 때문에 당세가 이렇게 역할을 하고 나머지 뭐 박민식 장관이라든지 이런 게 스타급의 장관들이 저는 총선에 총출동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아마 그렇게 할 걸로 지금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뭐 추경호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 박진 장관 등은 연말쯤에 당에 복귀할 것으로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장관들이 이렇게 다 총선을 위해서 당으로 오는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에서 또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면 뭐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모든 어떤 대통령의 어떤 행동들이 내년 총선에 염두에 두고 하는 것들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경제와 민생을 살리면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는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있고 지금 올해 5월까지 세수만 해도 한 40조 가까이 펑크가 났다고 그래요. 그럼 이 세수로 펑크를 어떻게 메꿀 겁니까? 그리고 추경은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국민의 민생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부자 감세에서 법인세 깎아주고 종부세, 양도세 다 깎아줘가지고 부동산 값은 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세수 펑크 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해법을 내놓아야 되는데 대통령 눈치를 보여서 추경호 장관이 아무런 해법을 내놓지 못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추경호 장관, 원희룡 장관, 박진 장관이 뭐 스타 장관인가요? 박진 장관 날리면 바이든 사태로 굉장히 대통령을 공경에 처하게 한 그 대화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뭐 어디 가서 그렇게 환영받을지 모르겠고요.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노조를 범죄시화해서 굉장히 뭐 그 진영에서는 인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어디에다가 누군가를 낙하산처럼 꽂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승리한다라는 전제는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논리들이 굉장히 위험한 시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습니다. 고향이기도 하고 정치적 기반이기도 한데 사실상 현충원 참배하면서 공식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평가 속에서 이번 행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지지자들을 위한 행보라고 보여져요. 일단은 귀국했을 때 공항에서 대대적으로 또 인사를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넥타이도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때 찾던 녹색 넥타이를 메고 왔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정치적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이것들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호남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나 인기가 좀 많이 시들었어요. 과거 대선 때 이재명 대표를 많이 돕지 않지 않았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지지 세력들을 복원하기 위해서 호남을 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조만간 이재명 대표와도 식사 등을 통해서 또 대화하는 모습들
또 좋은 그림을 그리는 모습들 좀 보여줄 것 같아요. 일단은 일차적인 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차적인 경계의 대상은 정부 여당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야당 내에서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일단은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권에선 이낙연 전 대표 행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마 근데 그 본인은요, 저는 공항에서 한 1,000명에서 한 1,500명이 놓았다거든요. 그 중에 저는 상당 부분이 팬카페나게 동원이 됐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떠들썩하게 들어오는 것부터 문제 있다 봐요. 아니 본인이 지금 독립운동하다가 우리 백번 김구성이 황국할 때,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황국할 때 그런 게 모습을 연출하고 있잖아요. 선거 그것도 이게 경선에서 졌어요. 본선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게 패배해서 미국에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떠들썩하게 돌아오야 됩니까? 말 그 자체가 저는 모양새가 안 좋고요. 그러면서 이게 돌아와서 일성이 뭐 제 책임도 좀 있지만 또 나라가 이게 무너지고 있다고. 나라가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5년 동안 다 무너졌는데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 세우려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뭐 이게 어디 다른 나라 꼭 화성에서 온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비판하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요,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백지장도 힘을 합치자 이러는데요. 백지장을 맞들다가 서로에게 자기 쪽으로 당기다 보면 찢어집니다. 백지장도 이게 맞들어서 당기면 찢어져요. 저는 이게 그 이재명, 이낙연 대표는 이게 물과 기름이에요. 물하고 기름은 이게 절대 보완제가 될 수 없어요. 커피에다가 설탕은 보완제가 되죠. 물하고 기름 섞으면 이게 보완제가 됩니까? 결국에 두 분은 수박 잘라지듯이 딱 두 조각이 잘라진다. 저는 이게 분당된다. 이렇게 봅니다. 분당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네. 대표와 뭐 언제 만나야 된다, 어떻게 만나야 된다 이런 논의가 오가는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도 뭐 비서진을 통해서 만나려고 지금 날짜를 조율하고 있고요. 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자신이 당초에 미국에서 기획했던 어떤 시간에 대해서는 일정을 소화하고 나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만나면은 이견이 없지만 다만 이제 시기만 일부 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친명과 비명이 탁 갈라져서 분당된다. 그 뭐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의 바람 아닐까 싶고요. 분당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걸,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라는 걸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모순되는 어떤 행동들은 결국 패배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친명이냐 비명이냐보다는 지금 민주당의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민주당을 향해서 반국가 단체 정도 수준으로 북한과 거의 같은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을 거듭해서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